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 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할지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를 할 수 있냐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했던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긴급 의총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일 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일자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 가운데 옷과 신발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5%를 매기는 건데 직격탄을 맞게 된 미국 내 신발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방침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수천 명이 시위 참가 여성을 알몸 상태로 수색한 경찰을 규탄하면서 어제 저녁 홍콩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홍콩 인근인 선전 시민 24만 명을 자원봉사 경찰로 동원하기로 하는 등 홍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수송 통로인 멕시코 항만도시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나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방화 공격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 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할지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이 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혐의 오늘 인정이 될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도 함께 다뤄집니다. 사건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즉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 선고는 JTBC 방송을 포함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에 따르게 수차례 지급한 장학금이 뇌물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등에 관여한 교수들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서 출국 금지됐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부산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출국 금지 대상에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는 제3자 뇌물 제공입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조 후보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수들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발표 요지록에 이름을 올려준 공주대 김모 교수입니다. 교수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처남 등 일부 가족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의 출국 금지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100% 출자한 사모펀드는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핵심 의혹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형은 간접 투자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 투자라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은 당초 이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걸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가 확보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사업 계획을 담은 내부 문건입니다. 2016년 2월에 작성된 이 자료에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코스닥 상장사와 국내 완성차 회사의 협력업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우회 상장이라는 투자 방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자동차 관련 소재를 공급하는 I회사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I사는 통신 관련 업체인 P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사와 코링크, 웰스 CNT는 2016년 이후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링크는 사모펀드를 통해 웰스 CNT와 WFM에 투자를 했고 I회사에도 투자를 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 회사 모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코링크 내부 문건과 투자 흐름 등을 종합해보면 코링크가 2차 전지를 매개로 이들 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WFM은 합병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2차 전지 사업 관련 투자는 이뿐이 아닙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2차 전지 관련 A회사의 주식을 3억 원어치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웰스 CNT와 WFM의 사업 목적에 2차 전지가 추가된 뒤인 지난해 1월 A사 주식은 전량 매도됐습니다. 코링크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사실상 직접 투자 형태로 운영된 건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며 조국 후보자 청문회 거부를 검토했던 자유한국당이 일단 예정대로 그러니까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을 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보이콧을 검토했습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당수 의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문회 구도가 야당에 유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 거부는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고심 끝에 보이콧을 유보하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보이콧 카드를 일단 두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징용 철회를 주장할 방침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조국 후보자 가족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 민주당에서 수용을 해준다면 25명에서 축약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정치공세 장으로 만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른 증인들은 저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가 오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일 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를 대신해 동맹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한일 양국을 향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보겠습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urged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네, 앞서 미국 고위 당국자를 통해서 지소미아 결정의 번복을 촉구하는 말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미일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속히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회적인 언급으로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 차관보는 공개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언급했죠. 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차관보가 미 싱크탱크 강연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지금 안보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외의 다른 정보 공유 방법은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다며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And both bear the responsibilities to improve the relations. In the immediate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네, 임종주 특파원,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대안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other ways of sharing information. Obviously, not as effective as a very strong b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re are other mechanisms in place to allow us to deal with alliance crisis or contingency.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조윤재 주미 대사가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희망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조윤재 주미 대사는 오늘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러 채널을 통한 미국의 연장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 종료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 미국이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보복전 또 한 번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걸 강행하기로 한 건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관세 부과가 적용이 되는 품목에 옷과 신발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국 내 신발 업체들은 이 방침을 취소해 주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당장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 규모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옷과 신발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기존에 10만 원짜리였던 옷이나 신발이 11만 5천 원으로 비싸지는 것입니다. 최종 제품 가격에 추가로 10%의 부가세를 붙이거나 관례상 팁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당장 미국의 신발업체 200여 곳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이들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인 가정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관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70%는 중국산이라며 신발 업계는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7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맞불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만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I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오는 12월 15일로 늦췄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 어제 저녁에는 이른바 미투 집회도 열렸습니다.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걸 규탄하는 시위였습니다. 이 홍콩 시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중국은 선전 시민 24만 명을 자원봉사 경찰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홍콩 도심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범죄인 인도 법안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여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홍콩 경찰에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당시 여경 2명이 이 여성을 방 안으로 집어넣은 뒤 옷을 전부 벗도록 강요했고 여성이 거부하면서 두 손으로 몸을 가리자 펜으로 허벅지를 때리며 손을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마약 사범도 아닌데 알몸수색을 한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홍콩 정부 청사 인근까지 행진하며 송환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테러와 폭력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선전 시민 24만 명을 자원봉사 경찰로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 경찰은 경광봉과 진압봉을 들고 도시 주요 거리를 다니면서 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저지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선전에서 무장경찰이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홍콩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멕시코의 한 항만 도시에 있는 주점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26명이 숨졌습니다. 이곳은 마약이 미국으로 가는 수송 통로라고 하는데요. 범죄 조직 간의 다툼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멕시코 남동부 베라크루스 주에 있는 카바요 블랑코라는 유흥 주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밤 10시쯤 난 불로 남자 16명, 여자 10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범죄 조직의 방화 공격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범인들이 출입문과 비상구를 모두 잠그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범인들이 불을 지르기 전에 총을 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리카르도 N이라는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해병대에 체포됐다가 검찰에 넘겨지기 전 풀려났던 인물로 이번 공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베라크루스주는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수송 통로여서 마약 조직 간의 세력 다툼 등 범죄가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의 범죄 척결 노력에도 올해 상반기 멕시코 살인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북한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입니다. 심포조선소 위성사진에서 관측이 된 정황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미데즈 연구원이 현지 시간 28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신포 남부조선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를 건조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 실험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위성사진에는 신포조선소 일대 크레인과 대형 차량, 또 사람들의 모습과 부두와 발사대, 지원 시설 등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이 사진들이 지난달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SLBM 발사 실험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선례를 볼 때 준비 과정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부터 북한 평양에서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2번 소집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국회격입니다.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또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대외적 국가 수반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전격 사임을 한 미국의 매티스 전 국방장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고요? 네, 이 매티스 전 장관이 다음 달 3일 동맹구의 중요성 등을 담은 저서를 출간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내용을 발췌해서 보도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지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와 함께했던 나라들을 아우르는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인 매티스는 당신이 총격전에 나가려 한다면 총을 가진 모든 친구를 데리고 가야 한다며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데려올 수 있는 모든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겠지만 아닌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면서 미국은 홀로 우리 국민과 경제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CNN 방송은 매티스 전 장관이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 8시쯤에 추가 속보 내용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처음으로 오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납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얼마 전 당직자들에게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한 데 이어서 오늘 오후 2시까지 희망 퇴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정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구조 조정에 돌입한 겁니다. 당직자들은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 앞에 피의자로 서 있는 법무부 장관을 봐야 한다며 조국 후보를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추석 자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정이 곤란하다고 한 곳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최근 4년 연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판매 부진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급성장을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의 분석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정체 국면이고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가면 6년 뒤인 2025년에는 역전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 3사와 중형조선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정부청사 앞 집회에 전국 16,0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업황은 살아나고 있어도 노동자들은 생존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6월에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해당 출제위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 출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러시아인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국적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과 다투다가 이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겁니다. 경찰이 달아난 외국인 3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북 부안에서 멧돼지 퇴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6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동 중에 차가 수렁에 빠져 일행과 함께 차를 빼내고 있었는데 적재함에 실려있던 엽총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열리는 포도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큰 프로그램인 포도 밟기를 포함해서 포도 따기 체험, 또 포도밭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교향악 축제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가 대구에서 10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포함해 20개 단체가 올해는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 교황청과 협정을 맺은 중국이 첫 가톨릭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이전에도 주교가 있었지만 교황청과는 별개로 공산당이 지명한 사제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과 교황청이 공동으로 승인한 주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또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청문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오늘 진행이 됩니다.
활동 종료 시한이 이제 사흘 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 표결을 할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어제 안건조정위에서 한국당의 반발 속에 심상정 의원 발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간의 문화와 관광 분야 교류 문제를 해마다 논의하는 장관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특히 오늘은 박양호 장관과 일본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의 양자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 한일 갈등 속에 어떤 얘기가 오늘 오갈지 주목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빗줄기가 강하고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시간당 15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도권에도 점차 비가 시작되면서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호남과 경북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10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대 60, 그 밖의 지역에는 최대 2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강릉은 평년 기온 웃돌면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함흥과 평양, 개성이 28도, 해주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남부와 제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소환된 가수 승리가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가수 승리가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곧바로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불법 도박 혐의는 인정하셨습니까?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작은 말은 최근에 양현석 대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거액의 판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마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도박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환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승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YG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의 출처를 쫓아왔습니다. 오늘은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를 소환합니다. 양 씨는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JTBC 홍지영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직원 9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장 4개 동 가운데 2개 동 4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지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부산 복림동 남해고속도로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25톤 트레일러를 뒤따르던 1톤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5톤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낚시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전 태안군 고파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탑승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부부인 탑승자들은 인근 구도항을 출항해 낚시하던 중 추진기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여야 공방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례 없는 행위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강제 수사에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적폐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정 대변인 어제 입장도 발표를 하셨고요. 먼저 이에 대한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일정이 어렵게 잡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한 의혹의 확대, 부풀리기로만 일관해 왔었고 사실상 교정이 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네. 느닷없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타이밍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은 검찰이 청문회를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야당의 어떤 주장 자체에 사실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여론이 오도될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의 원칙적 법 집행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때 이렇게 전방위적 압수수색이었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제 그런 오해가 있던 가운데 원칙적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을 통해서 검찰에 압수수색된 내용들의 증거물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간 검찰이 늘 보여왔던 행태였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엄연한 형법상의 처벌 조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계속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것이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하고 단호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과 관련해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이 10여 건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언젠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가 그 수사의 적절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다만 근거를 가지고 제기했어야 더 온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된 이후에 남은 부분에 있어서 소명되지 않고 검찰로 하여금 어떤 근거를 갖고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역시도 후보자를 향한 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후보자와 관련된 혐의인 양 보도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청문회의 본래적 기능이 무력화되는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저는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제 수사를 집행할 만큼의 혐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시고 지명을 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쯤은 지명을 철회하시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 후보자도 이쯤이면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대통령한테 죄송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하셔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번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이렇게 검찰이 강제 수사할 만큼 또 야당이 몇 가지의 조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할 만큼 정말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후보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인사검증을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하게 됐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촛불 정권으로 탄생했다는, 촛불 정신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런 후보와 또 이런 식의 인사검증 자체를 계속 강제해 나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야당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또 고려대학교에서 여러 대학에서 특히 조국 후보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하고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뭐 피의 사실 유출하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한 인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다, 타이밍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불협화음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상시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예전에 하시던 적폐 수사를 똑같이 현 정권에다 또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과거와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남을 지적할 때는 피의 사실 공포를 한 거에 대해서도 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시더니 이제 와서 본인들에게 권해진 검찰의 총칼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포다, 네. 타이밍이 안 맞다, 그것도 당 대표와 당 공식 논평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놓고 진짜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 정권의 편향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이 되는 이번 수사, 지금은 신뢰를 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나 저희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신 대부분이 지금 피의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렸을 때 이분들이 출석하셔서 지금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실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어서 저희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한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니까 전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강한 의지가 좀 간접적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불협화음이랑 얘기하셨는데요. 검찰과 정치권은 늘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데요. 지난 정권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과 우리는 그런 방식의 교감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권력을 내려놓은 문재인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야당이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의 수사 개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토록 지리멸렬한 협상 끝에 청문회 일정에 동의하지 않다가 겨우 청문회가 잡혔는데 지금 이 타이밍이었을까? 더군다나 검찰개혁 메시지가 후보자로부터 나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은 윤석열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조직도 아니고요. 이토록 지리멸렬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의 한 액션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이런 피의사실 공표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나니까 뭐 우리의 우려가 아닙니다. 여론의 우려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내비춘 것뿐이지 저희는 지난 정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중이니까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국회에서 그 관련자들이 보인 태도인데요. 누가 아니라 당사자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 방식의 지난 경험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재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연아 대변인 반론하십시오. 국민적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선이다 검찰에 저는 민주당만에 갖고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촛불 정국을 통해서 대통령을 한번 탄핵했던 경험이 있는 아픈 경험이 있는 국민이고 또 정치권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은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 자꾸만 운운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자가 있는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의 개혁 의지대로 이 상황을 리드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후보자를 잦은 사퇴시키는 게 또 본인께서 지명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어떤 타이밍을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한 사람만의 집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을 것을 갖고 쇼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저는 검찰 전 조직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잘 보필하고 이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신다면 이 혼란의 대상이 있는 조국 후보자를 빨리 지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도 또 정치권도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초 예정대로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김연아 대변인? 일단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 날짜를 어렵게 잡았죠. 예, 근데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자마자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지금 저희 안에서는 이제 율사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일단 피의자를 청문회에 앉히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저희가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향후 나쁜 관례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통령이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셨습니다.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네.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국민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문 절차라는 게 설사 지금 이틀을 잡았다고 해도 본인이 길게 답변하고 모른다고 하고 자료 제출 안 하면 거기서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자는 모두 다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혐의가요. 청문회에서 과연 다 소명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가족들과 관계인들 그리고 정말 복잡한 상황까지 일종의 금융범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모펀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절대로 청문회 안에서 다 소명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자면 굳이 조국 후보자를 주장을 하신다면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혐의가 정리되고 난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로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연기하자라고 요구하는 아니요, 저희는 겁니까? 연기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네. 논란이 계속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핵심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짧게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죠. 민주당이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뭔가 치명적인 범죄 사실이라든가 위법 사실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정 대변인. 네. 예. 만약에 저희가- 보이콧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토록 국민들이 아니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그럼 검증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모르쇠를 일관하시다가 여론에 등 떠밀려서 뒤늦게 법정기한 지나서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그런 역풍 우려해서 어제도 그런 결정 내리신 것 같아요. 청문회 진행하겠다는 결정 내리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대한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검찰의 수사에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원칙대로 하라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검찰 권력과 갈등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여론 보도가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혹여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원칙대로 하라는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지난 지금 한교안 대표 그 10대 의혹이 제기되던 과정에서 저희는 검찰 수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청문 검증 과정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늘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당사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본인들이면서 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해서 검찰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왜 청문위원이냐 해서 기어코 빼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의 재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에서 지금 그렇게 존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주변입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만이 아니라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하나 입증하고 그 가교를 드러내 보인 바가 없는데요. 검찰의 수사는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는 하고 있지만 피의자란 지위는요.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가진 지위입니다. 그것으로 해방시키려면 수사를 해야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후보자와 관련된 비리와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비리에 대해서는 공세를 좀 가릴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입시와 관련된 문제도 제도의 문제를 흡사 부정이 있었는 양 몰아가셨고요. 사모펀드의 문제도 후보자의 관련성이 1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가 흡사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매도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 부분 이상 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결심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여야 되는가? 또 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김연아 대변인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왜 먼저 조국인지 얘기하시죠. 저희는 그러시겠습니까? 계속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인신공격적인 그리고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유포에 다름없는 방식의 문제제기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조국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생략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당연한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요. 조국의 내밀한 사생활을 음흉히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그리고 그런 검찰 개혁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인지 그리고 야당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실종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입시와 관련된 서민들의 어떤 허탈감 이것들은요.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의 황금 사다를 걷어내기 위한 일환이었던 특목고 정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그 서민의 정서에 한편인 양 얘기하시는 것도 공적으로 드러낼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조국 후보자의 혐의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먹먹합니다. 가짜뉴스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저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과연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목고에 많이 들어가는 정상적인 코스를 거쳐서 들어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을 전체를 모욕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검찰개혁법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사법 권력 장악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아주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고발 때문에 피의자가 되었고 그것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속내를 보이는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찰과 서로 교류하시면서 피의자를 면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조국이면 안 되느냐? 검찰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안 치는 거고 조국이 물러나서 조국이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도 거기에 검찰이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칼과 또 창을 겨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 모두 다 검찰개혁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는 그런 식의 대통령 편에 맞는 나에게만 유리한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기사
저희 한국당에서 제보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자분들께서 열심히 찾아서 발굴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계속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들이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게재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어떤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것이 말끔히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서로 다 추이를 지켜보는 것, 검찰 수사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 소신으로는 저는 표현의 자유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서요. 사실상 그런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인적 소신이 있습니다만은 명백히 허위 사실로 책임져야 되시는 현행법상으로 책임져야 되시는 일을 한두 건 하신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포르쉐가 뭡니까? 그걸 반영한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계속 양산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결국 아반떼입니다. 이게 단적인 사실이란 겁니다. 고교 입시 과정에서 시험을 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서류 전형의 각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특별 전형이라고 했는데 일반 전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은 이와 같은 방식은 한영외고가 명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증거로 명백히 주고 있지 제가 않습니다. 말씀을 먼저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확인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시간이 자, 오래됐기 그러면 때문에 포르쉐와 명확한 사료가 아반떼로 없습니다. 변죽을 올렸던 여론에 대해서는요. 이거요. 그냥 포르쉐였고 지금 조국 아반떼였던 것이 후보자에 대한 아닙니다. 문란에서 분명히 포르쉐는 그건 명백하게 저는 아무것도 형사처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왜 현행법 위반을 그것만 갖고 하셨는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부터 지금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인턴 이와 같이 2주 만에 네. 제일 논문의 저자가 되고 예, 그것이 일단은 의학 전문 제가 대학원에 이야기하고 입학에 다시 계기가 잠깐만요. 됐던 거. 네, 잠깐만요. 환경대학원에서 잠깐만요. 두 분 자제해 자금을 주십시오. 받고 먹튀했던 이 네, 사실에 잠깐만요. 김연아 대해서는 대변인.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저는 잠깐만요. 말씀하실 기회를 네,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아주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말이죠.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정 대변인. 예, 인사청문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보도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보면 대선 후보급입니다. 뭐 총리급도 아닙니다. 법무총리, 법무부총리가 새로 생겼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요,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기타의 장관은 국회 의견을 받아서 인사권자가 결정합니다. 그 제도의 설계의 본질은 무엇인 줄 압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임명권자가 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론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국민은 참조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청문 그 절차에 국회가 조국 후보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야당의 정치 공세에 활용하거나 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의 대권 가도에 하나로 활용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의 권능이 존중되고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인사청문, 저는 꼭 열리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오늘 일어나는 정개특위 상황 때문에 또 국회 보이콧 이런 거 염려하실 상황 아니겠죠? 저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조국 후보자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지금 이 회기 중 아니니까 뭐 불체포 특권 더 이상 행사하실 수도 없는데 기왕이면 우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도 법에 성숙된 자세로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출석하셔야 되는데 수사 받고 오시고요. 함께 정리하시죠. 검증하는 당사자도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예.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건 조국 네네.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제도의 본질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렇게 정치 공세로 몰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인사권자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지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임명이 결국에 이루어질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이재정 대변인도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이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면서 굉장히 화려한 미사역으로 협박과 본인의 다양한 답변을 하시 헛병이는 얘기 다양한 하시면 안 내용을 되죠. 하고 계십니다. 예. 네, 뭐
협박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협박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대표만 나오면은 네, 자유한국당의 바로 바로 황교안 대변인 말씀 방식으로 듣도록 하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명권자의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즘 어린아이들 말대로 답정너, 이미 임명은 정해져 있고 청문회는 형식이다. 예, 이미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16명의 장관과 청문회 대상들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전례를 통해서 저희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진 사퇴하시지 않는 이상. 그래서 더욱 슬픕니다. 그리고 더욱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런 충정 어린 제안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예, 국회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9월 2일과 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증인과 참고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오늘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를 어제자로 시행하기 시작한 일본 정부.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에 대한 경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부 대변인의 말로 다시 한번 시인을 한 셈입니다. 일본 안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날 강제징용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現下の日韓関係における最大の問題というの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であり、一連の大法院判決により韓国側によって作り出された国際法違反の状態を解決すること。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간의 대립도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겁니다. 다만 수출 규제 조치는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 내놓는 일본 정부를 향해선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비에서 시작된 탈일본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외교 문제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건 금기라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 국익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이렇게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강행이 된 어제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일본에 맞선 기술 자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 3년 동안 5조 원을 투입해서 100여 개 핵심 품목을 국산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한 청와대의 메시지는 강경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 국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향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건 일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 역시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본의 태도에 따라 결정을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 전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자립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년간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만 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 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할지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인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했던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보이콧에 반대하는 당내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일 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옷과 신발 등이 당장 적용이 되는데 미국 내 신발 업체들은 이 방침이 취소되길 촉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수천 명이 시위 참가 여성을 알몸 상태로 수색한 경찰을 규탄하면서 어제 저녁 홍콩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홍콩 인근인 선전 시민 24만 명을 자원봉사 경찰로 동원하기로 하는 등 홍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마약의 수송 통로인 멕시코 항만도시 한 주점에서 불이 나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방화 공격으로 난 사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 앞에 피의자로 서 있는 법무부 장관을 봐야 한다며 조국 후보를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사정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곤란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 비율은 4년째 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오늘부터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의회를 약 한 달간 폐회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딜 브렉시트 반대 의견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주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처리돼 총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의사당인 웨스터민스터 앞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쿠데타를 멈추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존슨 총리가 다음 달 12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의회에 문을 닫기로 한 것을 비난한 겁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존슨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의회 회기를 다시 시작할 때 총리가 요청하는 폐회를 여왕이 거부한 전례는 없습니다. 야당은 의회가 다시 문을 열더라도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까지 2주밖에 없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존 버코우 하원 의장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고난을 막는 위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다음 주 존슨 총리의 일방 통행을 막을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영국이 찾아왔던 인물이라며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10월 17일 EU 정상회의를 전후로 의회가 브렉시트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휴양지인 스트롬볼리 섬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산이 갑자기 분출했습니다. 불꽃과 함께 연기와 재가 뿜어져 나왔는데요. 분화구에서 솟구친 용암이 화산 옆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화산은 지난달 초에도 폭발해 등반객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가운데가 무너져서 텅 비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우크라이나 서부의 한 마을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한 건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이 무너진 잔해 속에 사람이 깔려 있는 걸로 보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가 영국에서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출발한 지 15일 만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야 했던 이 소녀 환경운동가. 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대신 요트를 선택한 건데요. 지난 14일 영국 남서부 항구 도시 플리머스에서 출발해 4,8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 28일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영해를 지날 땐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환경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한 소녀의 여정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뒷다리를 질질 끌면서 처량한 모습으로 기어갑니다. 측은한 마음에 지나가던 사람도 멈춰서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벌떡 일어나 네 발로 멀쩡하게 걸어 다닙니다. 태국 방콕에 사는 이 개, 불쌍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간식을 줄까 싶어서 아픈 척 연기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수의사가 확인해봐도 멀쩡하고 심지어 꾸준히 밥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꾀를 부리는 개의 모습이 황당하다면서도 행여나 이 개가 진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잘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 전망과 기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합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시간당 15mm 안팎으로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점차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중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의 비는 오후에 모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호남과 경북 지역에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비구름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군요. 네, 밑에서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요. 위에서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얼마나 더 내리게 됩니까?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에는 오늘도 상당한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20에서 40mm 예상됩니다. 곳곳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될지도 궁금해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한데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기준 서울이 24도, 광주와 대구는 22도를 가리켰습니다.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일부 지역은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반면 강릉 지역은 3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기온이 다소 높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없는 것으로 예보가 됐었는데 오늘은 강릉이 31도까지 올라가는군요. 네, 가장 기온이 높습니다. 네,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해요. 네, 일단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잠시 물러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며칠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메신저용 스티커를 팔다가 국내 누리꾼들이 이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라인은 자체 검토 절차를 통과한 스티커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비하 내용이 담긴 스티커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스티커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 라인은 최근 일본에서 주로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미스터 문의 도장이라는 메신저용 스티커를 팔았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약 1,200원 정도인데요. 이 스티커는 문 대통령의 사진을 다소 기괴하게 변형해 놓은 그림과 함께 약속, 뭐라고, 그 말이 뭐였더라 등의 일본어 말풍선을 달아놨습니다. 라인 측은 이 스티커를 발견한 국내 네티즌들이 신고하자 어제 28일 저녁에 스토어에서 스티커를 삭제했습니다. 라인에는 스티커 검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정 국적, 인물, 집단에 대한 비방이나 폄훼,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판매 금지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자체 가이드라인의 여러 부분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등록 절차를 통과해 버젓이 판매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에서 담배꽁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태국인 남성 3명을 경찰이 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거리에서 20대 러시아인 A씨가 태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렸습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A씨 일행이 길을 걷고 있는데 태국인 B씨 등이 머물던 원룸 건물에서 담배꽁초가 날아들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항공기 승객에 대한 케냐 법원의 판결이 또 눈에 띕니다. 내 짐이 폭탄 같냐고 이렇게 승무원에게 농담을 했고 공항이 그래서 마비가 됐었다고 하는데 징역형이 선고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케냐 법원이 현지 시간 28일에 기내에서 폭탄 발언을 한 에티오피아 국적의 치프레이의 베킬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베켈레가 지난 4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케냐 항공 여객기 안에서 머리 짐칸을 닫던 여승무원에게 농담을 던진 게 화근이었는데요. 왜 두려워하는가? 내 짐이 폭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베켈레의 한마디로 케냐 항공은 비행을 취소하고 기내 수색을 진행했고 또 공항은 3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4개월 징역형 또는 10만 실링 약 11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끝으로 페루의 옛 치무 문명 유적지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이들의 유해 227구가 발굴됐다는 소식입니다. 유해가 발굴된 것은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700km 정도 떨어진 해변 관광도시 우안차코의 유적지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는 바다를 향해 묻혀 있었고 또 일부 유해는 피부와 머리카락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페렌 카스티오는 어린이들의 나이는 4살에서 14살까지로 지금의 엘니뇨 현상과 비슷한 이상 기후를 막기 위한 의식에서 이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구입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동계스포츠재단 지원 과정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농단 사건 2016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 결론이 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죠. 한쪽은 소위 말해서 뇌물을 준 쪽이고 한쪽은 뇌물을 받은 쪽인데, 근데 묘하게 1심과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 사람은 돈을 조금 준 걸로 됐고 받은 사람은 지금 많이 받은 상황으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게 사안이 준 사람은 조금 주고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을 통일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전원합의체가 그간 열렸고 오늘 그 선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가 결국 최대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 비용이잖아요. 34억 원 가량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인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 말 3마리가 완전히 최순실 씨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받은 뇌물이 되고 그래서 이게 뇌물 액수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보면 1심에서는 그것도 역시 인정이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죠. 이 말 3마리를 사용하게 한 건 맞는데 네. 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럼 34억 원이 뇌물에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일된 결론이 나올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준 액수가 아무리 늘어도 사실 처벌이 많이 늘진 않습니다. 네. 다만 횡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뇌물을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준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횡령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다시 법정 구속,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말 3마리의 소유권에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이제 한 16억 정도가 삼성 돈이 갔었는데 이게 또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 관련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쪽,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다라고 본 거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 경영 현안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결론이 나서 네. 뇌물에서 빠졌는데요. 가장 주요했던 이유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서 그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인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나로 정리할지 그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네,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 3명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마 하나의 재판이라도 확정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전부 다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안들 지금 뇌물 액수도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 3명 다 무죄가 나왔지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관련된 뇌물도 혹여라도 네. 이번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건 제3자 뇌물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새 재판이 모두 다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습니까? 네, 전부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고 그게 아니라면 한쪽의 결론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박근혜, 최순실 그 두 명의 이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 이 박근혜, 최순실 재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파기환송이 되면 앞으로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법원에서 끝이 나려면 상고가 다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항소심의 재판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은 이런 취지로 봐서 항소심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항소심을 다시 보내죠. 그럼 대법원이 판단한 그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파기환송이 어느 정도 어떤 재판이 파기환송이 될지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재판은 또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네.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네. 말이죠. 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 네.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연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이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사실 수첩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현안의 존재 여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이 부분이 대법원 오늘 상고심 결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네. 이렇게 만일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형량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파기환송이 될 거고요. 네. 그 부분이 무죄가 돼서 빠지게 된다면 뇌물은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 대한 형량은 뭐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마약성 진통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주에서만 6천 명 정도가 숨졌는데 엄청난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진통제가 국내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과 달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원은 회사가 중독 위험성이 없다고 홍보하며 의사와 환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존슨앤존슨 제품을 포함해 오피오이드가 들어간 진통제는 국내에서도 한 해 1,200억 원 가량이 팔립니다. 암 환자나 수술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마약성 진통제 같은 전문 의약품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에게 경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부작용 사례는 있지만 최근 5년간 약물 의존이나 남용과 관련해 사망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유통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지난 4월 병원 5곳을 돌며 마약성 진통제 12억 원어치를 처방받아 해외로 유통시킨 부부가 적발됐고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빼돌리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식약처는 마약 진통제 처방과 유통 과정을 더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 알아보는 오늘 목요일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인도 영화 하면은 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조금은 뮤지컬 풍의 뜬금없이 네.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네, 갑자기 맞아요. 대규모 대사 나오다가 뮤지컬처럼 네. 군무를 추고 이런 것들 연상이 되는 게 소위 네. 말하는 발리우드 영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다 네, 그래요. 오늘 소개해드릴 블라인드 멜로디라는 작품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인도 영화와 좀 다릅니다. 일단 장르가 스릴러인데요. 스릴러인데 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스릴러랑 다른 게 눈이 먼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눈이 먼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눈이 먼 척하는 피아니스트였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어느 집에 이제 연주 의뢰를 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인 척했잖아요. 네.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인들은 당신 지금 시각장애인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시체도 치우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 범인들이 자신에게 연주를 의뢰했던 분의 아내와 그리고 어떤 정부였는데 그 정부가 또 경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어라 내가 봤던 그 범인인데 이렇게 계속 일이 계속해서 꼬여서요.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범인을 밝혀내는 과정이 아니라 갑자기 장기밀매업자도 등장하고요. 장기밀매업자와 함께 또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야기가 엎치락뒤치락 반전과 반전을 거듭나서 네. 결국은 이 주인공인 아카시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코미디도 아니고 스릴러도 아니고 인도 발리우드 영화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영화, 인도 영화라고 하지만 인도 영화의 분위기는 좀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도 두 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열의 음악 앨범인데 이거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런 네. 제목이 붙었습니까? 왜 그랬냐면 여기 두 남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94년 10월 1일에 바로 이 유열의 음악 앨범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걸쳐서 이 두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겪다 보니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제목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제 감독인 정지호 감독의 의도는 아무래도 유열의 음악 앨범처럼 이제 라디오가 주로 정서를 대변하던 시대 그 정서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봉을 어제 했는데 벌써 31.6%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가장 화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니 해도 이제 정혜인 씨, 김고은 씨가 이제 가장 핫한 커플로 배우잖아요. 등장을 네. 해서 뭐 정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라마 두 편에서 이를테면 최근에 어떤 로맨스의 왕자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94년에 대한 추억을 좀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져서 상호도 말할 수 있어요. 천리안이라던가 이런 일테면 통신에서 어떻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라디오에 어떻게 사연을 보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소위 말하는 약간 복고풍의 어떤 감성 속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절의 음악들도 영화 보는 동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요? 네, 94년에 우리가 딱 들었던 영화. 이 음악 97년에 굉장히 감성적이었던 음악, 그리고 그게 2000년, 2005년, 2007년 흐르면서 계속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들이 등장해서 아마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추억이 생각이 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저런 음악이 있었구나라고 새로운 발라드 음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화 중에 벌새라는 영화가 또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14살 중학생 얘기라고 하는데 또 이 영화 제목이 벌새인 또 이유가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배경이 또 94년입니다. 유열의 음악 앨범이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94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대치동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녀예요. 입시에 대한 고민도 좀 시달리고, 엄마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공부시키는데 넌 안 하니, 이런 잔소리도 듣는 아주 평범한 중생이 어떤 식으로 사춘기를 거듭나고 그리고 어떻게 10대를 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벌새인 이유가, 벌새가 엄청난 날갯짓을 하면서 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도 세상에 자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친구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 사이에서 이제 일남이녀인데 막내예요.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을 좀 받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날갯짓이 필요하겠습니다. 엄청난 날갯짓을 하는 소녀인데요. 게다가 지금 우리 94년 하면 좀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이렇게 평범한 소녀의 삶과 또 연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그게 어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개봉 전에 국내 맞아요. 국외 영화제에서 25관왕을 한 작품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지금 본 이제 여중생 역할을 한 저 여배우도 이제 주연상을 받기도 하고요. 신인 배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일테면 이제 약간 비연기자에 가까운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받기도 했고, 그리고 부산 영화에서는 이미 화제작이었습니다. 여러 관객상 내지 넷팩상 같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좀 백델 테스트라고 해서 여성의 권익을 좀 보여주는 테스트가 있는데, 여성 주인공으로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영화 드물다라는 굉장히 상찬을 받기도 해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하는 그 유열의 음악 앨범, 그다음 벌새 둘 다 94년을 이제 공교롭게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90년대가 문화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90년대 하면 아무래도 문화의 대폭발 시기였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열의 음악 앨범 같은 경우는 그런 대중문화로 환기되는 90년대 추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벌새는 90년대에 환기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주요 소속사들의 대표들이 대부분 이때 당시 20대를 보낸 분들인 것처럼 상당히 문화적인 자극이 많았던 문화 부흥기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어떤 작품들도 하나둘씩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세대들이 40대 중반 이상으로 굉장히 구매력을 갖춘 경제 세대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 구매력을 통해서 이제 뉴트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레트로라고 해서 그들의 구매력을 자극하는 여러 문화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옛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뭐 끊임없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게 법칙이 있다고요. 30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지금 90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잖아요. 맞아요. 20년 법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뭐 세시봉이라던가 건축학개론 써니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 세시봉이나 써니도 보시면 20년 전 정도를 이제 추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가면은 거의 역사 영화처럼 느껴진다면 20년이라면 그 시대 청춘을 보냈던 분들이 이제 중년층 이렇게 성장을 한 이후로 특히 이제 구매력을 갖춘 어떤 세대로 바뀌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 과거가 좀 아름답게 그려지긴 하죠. 아마 써니도 기억하실 거예요. 일종의 시위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마치 무슨 축제처럼 묘사됐던 어떤 장면도 기억나실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아마 이 20년이라는 과거가 어떤 점에서 추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가까운 어떤 그 과거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 빗줄기가 강하고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시간당 15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도권에도 점차 비가 시작되면서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호남과 경북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10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강릉은 평년 기온 웃돌면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함흥과 평양, 개성이 28도, 해주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남부와 제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뇌물 액수의 인정 범위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 원가량을 뇌물로 인정할지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인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한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야 합의대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일 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옷과 신발 등 일부 품목에 부과가 되는데 미국 내 신발 업체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